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가 있어요. 아세요? 퀴어 축제가 있어요. 이분을 모실 텐데 퀴어 축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작년 사진인가 재년 사진이 그렇고요. 정병혁 씨라는 분이 찍은 사진을 이 조직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퀴어 축제 즈음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성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조광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동성 결혼을 한 분들은 참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셨죠. 일단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미안한데 좀 웃을게요. 여기까지는 이게 법정에 출두할 때 손잡고 하신 거죠? 작년 7월달 사진이네요. 네, 법정 출두할 때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 뭐 했는데 한국장 내신 거고. 아니 여기도 안 웃었어요. 난 이게 웃겼어. 이건 2013년에 이른바 웨딩 화보 찍은 사진인데요. 네, 자 여기까지도 양복 입고도 찍고 웨딩 드레스 입고도 찍고, 그죠? 예, 한번 총수님도 저거 한번 입어보세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허리를 코르셋처럼 쫙 졸라매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근데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동성은 알겠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하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의복이라는 게 너무 성역할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이제 그 바지를 못 입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자가 바지를 입는다 그래서 아니 여자가 어떻게 바지를 입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치마는 금기거든요.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가 어떻게 치마를 입느냐 이런 얘기를 스코틀랜드에서는 하죠. 입죠. 전통 의상으로. 스코틀랜드는 입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반기 어차피 우리 뭐 혐오받고 있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뭐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사진이 나간 이후에 진짜 심한 공격이 있었죠. 굉장히 웃었어 혼자. 미친 건가? 막 그러면서. 혹시 나도 해봐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했고. 해보신다면 제가 협찬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저 때는 가발을 쓰셨나요? 네, 가발. 네, 총수는 가발 안 써도 돼요. 그러네요. 화관만 쓰시면 되겠는데? 예. 그리고 이 법정에 나가셨을 때 걸린 플랜카드 중에 앞거는 이거였어요. 한국 기혼자 협회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센스 좋아.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이거? 이 문구는? 이게 이제 그 한국 기혼자 협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가- 뭐 그런 협회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 주변에 있는 이 이성애자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넣었는데, 너무 웃긴 것은 TV 조선에서 이것을 이렇게 찍어서 방송하면서 기혼자 협회를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기혼자 협회가 없으면 주요 그렇지.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요것만 보이니까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하라고 붙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네, TV 조선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안 끼는 데가 없어, 걔들은. 자, 기본 정보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정에 나가서 우리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몇 개가 되죠, 이미. 예, 세계에서 23개 나라가 이제 결혼에 동성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20개 나라가 동성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간의 파트너도 인정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43개 나라 정도가 동성 부부를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한다. 네. 근데 아시아는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전무예요, 아시아에는. 아시아는 전무한데.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아시아 최초군요. 그쵸.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동성혼을 이렇게 소송으로 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한 나라들은 꽤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직 일본 포함해서 네. 어느 나라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나 동성애자 차별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뭐 동성애를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들도 나 동성애자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차이를 둬서 구별한다. 그러니까 차이를 둔다는 게 차별인데 말로는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는 어쨌든 동성애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동성애자로 살면서 계속 이렇게 차별에 계속 노출돼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차별에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부 남성들이 여성 혐오를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오히려 더 역차별 받고 있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성혼을 법적으로 제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전히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성혼이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면 사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동성혼까지도 인정했는데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여러 조항들은 더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걸 이렇게 개인적인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차별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돼서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으로 해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뭐가 있죠? 엄청나죠. 첫 번째는 뭐 이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식은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둘이 합쳐지질 않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케이.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저의 파트너보다는 제가 여행사 마일리지가 많을 거잖아요. 여행사 마일리지가 많아서 그럼 이 마일리지로 한번 가볼까 해서 마일리지를 제 파트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거는 법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곳에 전화를 했죠. 우리는 결혼한 부부다. 그래서 우리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그때 결혼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부부인 것도 아느냐 그랬더니 뭐 부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일리지를 이렇게 옮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야 된다. 그럼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마일리지 못 써서 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가장 큰 계기가 제가 2013년 1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가족이 아니면 사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이랑 다름없다. 그랬는데, 가족이랑 다름없는 거는 상관없다고. 가족이어야 된다, 법적인 가족. 근데 이제 법적인 가족이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태안에 사시는데, 태안에 사시는 어머니거나, 아니면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 형이거나,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 형은 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항상 같이 있는 저의 파트너는 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가 기타 재산과 관련 권리도 전혀 없죠.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수술이 이렇게 위급한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사인을 해서 수술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만약 이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장례를 치는 거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런 것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동성 커플의 경우에 이제 저희처럼 공개적으로 결혼했고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이러면은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은 동성 커플들도 꽤 여러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커플의 경우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나타나면서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사람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장례 절차나 이런 데서 다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거고 살는 데서도.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같이 이렇게 그 형성하고 같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쪽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우리 자식의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손을 댔다라고 해서 절도죄로 그 신고해서 구속된 사례들도 있고. 아, 그래요? 심각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교통사고 나서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를테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또 재산을 노렸다라는 것으로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허다해요, 사실은. 그건 남녀 간에도 많아요. 근데 남녀 간에는 만약에 같이 살고 동거하게 되면 사실혼을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으니까 남녀 간에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내가 세금도 다 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시민으로 할 바 다 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네. 이거 차별이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법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그 법원의 판결이 좀 재밌는 것은 그 당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공감한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결혼은 이성만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쫙 해놨어요.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그렇게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왜?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해왔기 때문에 이 관습에 기대서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결혼은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으니까, 남녀가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게 맞으니까, 이게 이유네요. 그렇죠. 관습적으로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유인 거죠.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네. 꽤 우호적으로 맞아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썼어요. 근데 법원 쪽에서는 법은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인정을 하려면 국회 쪽에서 법을 해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뭔가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면 우리 그때 인정할게. 뭐 이런 소극적인 태도였어요. 맞죠? 사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유신 시대에 끌려가셔서 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분들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그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뭐 무죄 판결한다거나 뭐 네.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게 사법부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법부가 말했듯이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 꿈은 무참히 깨진 거죠. 이제 그러면 고법 대법까지 가시나요? 예, 지금 이제 항고를 했는데요. 저희 이 재판이 좀 재밌는 것은요. 이제 보통 혼인신고는 이제 구청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청은 그것을 대리하는 것일 뿐 그 담당은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을 상대로 이제 저희가 재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서부지방법원이 이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잘못을 한 상대한테 당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항고는 했는데 이 항고도 저희는 이제 그 가정법원을 이렇게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고가 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없는 피고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예 피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항고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심이었으면 2심은 보통 서울 그 고법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가정법원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2심도 서부지법. 네. 근데 저희 1심의 재판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어요. 근데 2심은 이제 그분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니면 그분의 밑에 있는 다른 판사가 하겠다는 거가 될 텐데. 그것도 이상한데. 그렇죠. 법원장이 판단한 것을 그 밑에 있는 판사가 뒤엎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이 이게 항고는 했지만
이것을 재판부 기피 같은 것을 해야 되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재밌는 것이 비겁한 미국이 판결이네. 작년에 2015년 6월에 그 동성혼을 지금 미국 전역에서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주가. 예. 예전에도 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는데 예. 이제는 모든 주가 다 되는 거죠. 그래- 근데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공무원이 나는 이거 절대 못 받아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예.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미군 있잖아요. 미군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군 중에 동성 커플도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 중에 동성 커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된 관심사였죠. 그래서 최근에 소파 협정이 개정이 되어서 한국 내에 있는 주한 미군 중에 동성 부부도 허용한다라는 이렇게 소파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유일하게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것은 미군 부부예요. 아, 되게 웃긴 거죠. 소파를 개정해서라도. 예. 그거 대단하네. 예, 그거는 됐고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군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동성애 사안에 대해서 가장 이상하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생각하냐면 이 표현은 사실 한편으로는 무식하고 한편으로는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을 반대한다 이럴 수 있어요? 왼손잡이를 반대한다. 나는 키 178 이상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존재를 반대해? 이게 선택한 게 아니고 존재하는 건데 싫어할 수는 있어요. 난 흑인을 싫어. 또는 무서워. 이럴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왜냐? 그러면 좀 옹졸해 보이고 근데 반대한다고 하면 반대는 원래 가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지키는 행세를 하는 거야. 동성애가 싫거나 무서우면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비겁한 표현이라 어떻게 반대하냐고 존재를.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또 남자들 특히 남자들 일반은 실제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를 좀 무서워해요. 잘 모를 거야. 뭘 무서워한다고요? 동성애를 무서워해요. 동성애자.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본능적인 건데 물리적으로 나를 성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남자는. 만약에 여자면 모르겠는데 남자가 남자는 나를 물리려고 제압할 수도 있잖아. 나보다 힘이 셀 수도 있고. 나를 덮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가진 남자들의 근본적인 공포가 있어요. 근원적인 공포. 그게 무서운 건데, 무서운 걸 싫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싫다고 하면은 자기가 촌스럽기도 하고 비겁하게 보이고 옹졸해 보이니까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는 있을 수 있죠. 나는 동성애자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차라리 비겁하진 않은 거예요. 맞아요. 나도, 왜냐면, 동성애자를 다 좋아할 필요가 있나요? 싫어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도 이성애자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은 저희가 이제 김정황 씨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소수거든요, 소수. 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5%에 10%는 항상 있었대.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나. 항상 소수란 말이죠. 소수니까 다수가 그 사람들 권리를 제약하거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를 싫어해도 돼.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 권리를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인정은 해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릴 권리를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자기들끼리 좋아서 산다는데 뭐. 어쨌든 소수자라는 이유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막을 권리는 국가에는 없고 싫어할 수는 있다. 아니 뭐 싫어할 수는 있죠.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죠. 이를테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생각까지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좀 보장해야 되니까 생각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 동성애자가 싫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것인가? 해도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싸우는 건 되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냥 자기 사랑을 인정받고 결혼을 했고
우리 조용히 살게. 네. 니들 방해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억압적인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제도의 틀 안으로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게 싸우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제 동성애자들이 여러분이 동성애자가 많지 않으실 거니까 여기도 이제 동성애자에 처한 가장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는 이성애자인 줄 알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게이 아들이 태어났어요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렇다면 부모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게이구나. 그리고 본인도 너는 게이래. 나 게이구나. 이성애자 사회에서 게이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자기도 준비하고 할 텐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15살 때 알았거든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를 알았는데 저는 15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부정했어요. 나는 게이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게이가 아니고 싶어. 그래서 여자친구도 2명 사귀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0살 무렵에야 나는 내가 게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건 인정이에요. 긍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안 고쳐지니까 인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쳐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게이로 사는 게 힘드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괴로웠나 생각해봤더니 사회가 나를 안 받아줘서 남들이 동성애자 싫어하니까 라고 생각해왔는데 내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후에 언제 내가 나를 긍정할지 나 동성애자로 살아도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긍정할지 몰라서 그것도 또 두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제 후배들은 적어도 15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예 고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이성애자들은 사실 나 이성애자인가 봐. 나 이성애자야. 어떻게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15년도 한다니까요. 그거 평생 인정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긴 그런 하더라고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때 그런 결심을 했고 이후에 나는 언젠가 꼭 커밍아웃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절박함 때문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배우자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결혼이란 제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이런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큰 의미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내 후배들한테 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박수.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살면서 민법적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아마 항소에서도 이기지 못하겠죠, 당연히. 지금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겠죠. 아주 낮다고 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 재판이 좀 재밌는 것은요, 피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상대로 한 재판인데, 만약에 1심은 이제 졌으니까 모르겠지만 2심 재판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부의 결혼은 인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인정하면 끝나요.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가 다시 이렇게 상고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불복이지만 전관예우 변호사를 써보는 게 어때요? 들어가 버렸잖아요, 벌써.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저는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확대돼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미진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공개적인 행사도 갖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보도된 것으로만 보면 그런 공개된 행사장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아, 노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게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아, 근데 저희 입장은 그래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에서 이제 그러는 건데, 1년에 한 번 있는 곳이고, 거기는 성소수자들한테는 약간의 해방구 같은 곳인데요. 이제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편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점잖은 이성애자들이 보기에 꺼려지는 어떤 노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소수자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좀 금기를 깨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는 그 금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금기를 건드리려고 사실 퍼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라고 축제하는 거라서. 네,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넥타이 메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신촌에서 하는 물총 축제가 있어요. 그 물총 축제는 사실 물총 맞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와서 축제를 즐기거든요. 근데 그 축제에 나온 사람들한테 노출이 심하다. 왜 대로변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니냐. 여기는 해수욕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곳이니까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퀴어 문화 축제하는 그 순간은 그 공간은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그 기준을 잡아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살이 많이 보여서 좋던데. 그러면 이 재판 이외에 앞으로 이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 외에 더 하실 어떤 플랜 같은 거 있어요? 뭔가를 더 할? 저희 부부 한 부부였잖아요. 한 커플의 이 결혼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커플이 더 이제 싸움에 커플을 늘려간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한 커플이 이렇게 반려되면 두 커플이 이제 지금 새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두 커플이 반려되면 이제 넷이 반려되면 8. 제곱으로 계속.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년이 걸렸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하니까 좋아요? 내가 한번 해보고 이혼도 해봐서 아는데 이혼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성애자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꼭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 이른바 비혼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결혼을 니네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거고. 막상 해보니까 좋더냐고. 저희는 왜 좋으냐면 일단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양쪽 이게 가족들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아들의 남자친구 이상으로 대해주질 않았어요. 아무리 친하고 같이 그 관계를 갖고 뭐 그 예를 들면 뭐 여행도 같이 찾아가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오래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의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의 어떤 그 대소사를 논의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런 뭔가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배제되는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혼식이란 걸 했잖아요. 그 양가 부모도 참석하는 그런 걸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그 스스럼 없이 가족임을 이렇게 그 느끼게 해주는 이제 가족이 되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사실 요 건너편에 있는 경기대 쪽에서 사는데 저희 이제 아파트의 그 경비실 아저씨도 저희 부부를 예전부터 봤는데 쟤들은 뭔지 모르겠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아들하고 자식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19살 차이기 때문에 그냥 쟤들은 뭐 형제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관계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결혼하고 나니까 저들이 저런 사람들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가느냐 가지고 싸우지 않나요? 그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9월 7일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이 이제 추석이었어요. 2013년.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양쪽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먼저 올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우리가 결혼을 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근데 이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 묻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관습적으로 남자 집에 먼저 가겠거니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왜 물었냐면 둘 다 남자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거는 선택이 우리한테 있구나.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상의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근데 뭐 그 상대방의 그 부모님 댁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까고, 서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가자.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저희는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약간 서운해 하시죠, 당연히. 서운해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그 집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네. 약간 이제 낡은 가족제도에 니네가 이제 그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우리는 사실 이 가부장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부장제에 약간 균열을 낼 거다 우리 결혼은. 왜냐하면 그 가부장제는 이성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성원이 끼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원이 이렇게 법제화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 뭐 사위, 뭐 이런 호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는 얘는 며느리야, 사위야.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소개해야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되는 그런 재밌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결혼한 게 좀 즐거운 편이에요. 아직 지옥을 맛보지 못한 사람. 이게 만약에 그 합법화되면 그 다음엔 좀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소위 하네요.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를,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수해서 그 갈등 부분에 쏙 빠지니까, 그렇죠. 그 결혼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긴 하네요. 조금 더. 예, 그리고 하지만 똑같은 파트너와 계속 오래 산다는 것에 가지는 또 괴로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헤어지기도 근데 힘들고.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혼하겠죠. 그겠죠? 뭐 동성 저는 부부라고 해서 이혼-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동성간 아니잖아요. 결혼은 찬성이고요. 예. 이혼은 대찬성입니다. 그 모든 이혼의 대찬성이에요, 저는. 저희 그 동성혼 저희 결혼과 관련한 소송을 이렇게 맡아주고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고 5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빨리 합법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소송을 동성혼 이혼 소송을 자기들이 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상적으로 겪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일상적으로 힘든 것은 그 여성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어떤 혐오나 폭력에 이렇게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제돼 있고 노출돼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성애자 남자면은 못 느낄 것을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낀단 말이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라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다가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공개적인 사람이니까 알아보는데 그 알아봄이 나를 혐오하는 눈빛일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특히나 이제 만약에 덩치도 크고 나보다 크고 막 이런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게 그런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강남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표시를 하고 강남에 많이 네.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걸 보고 남성 일반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남성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남성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공포심을 비유해 보면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공포심, 그러니까 남성 전체를 범죄자라고 취급한다고 화낼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약자가 돼 보면
그렇죠. 약자가 네. 되보면 금방 이어가거든요. 근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근데 저는 그나마 남성이니까 게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레즈비언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더 큰 공포를 느낄 것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레즈비언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게이들만 커밍아웃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레즈비언이 커밍아웃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이 나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커밍아웃하고 레즈비언 부부가 우리 레즈비언 부부예요 라고 커밍아웃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그 집은 여기는 여자 둘이 사는 집이구나. 그것도 레즈비언이 이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드러내고 살란 말인가.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악어 프로젝트라고 네. 여성의 입장에서 일상적인 공포 혹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레즈비언이 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행위를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표현했다가 겪는 여러 일화들 이런 거를 보니까 악어 프로젝트라는 책이거든요. 모든 남성을 일단 악어처럼 그려놓고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성애자 남자들보다는 이성애자 여성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좀 쉬워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약자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어? 왼손잡이를 반대하는 거고, 오른발이 큰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건. 근데 이 반대한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언론 모두를 뒤덮고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사실은. 네. 반대한다는 표현을 날 없애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오늘 나와서 해야 했던 말은 다 하셨어요? 제가 이 엽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줄리엣 무어랑 엘렌 페이지가 나오는 로렐이란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제 7월 7일 정도에 개봉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하냐면 이 영화가 줄리엣 무어가 폐암에 걸리면서 자기 파트너인 엘렌 페이지에게 자기 집과 연금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서 혹시 동성혼이나 이 동성애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기 잘하는 엘렌 페이지와 줄리엣 무어 나오는 영화니까 한번 꼭 보시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마. 이런 짓을 하지 마요. 너 못생겼잖아. 신부가. 그래요? 예. 나이 50에 이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요. 맞아. 그리고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막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동성을 좋아하지? 모르죠, 당연히. 저도 사실 우리도 이성애자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학개론이란 영화를 보면 이재훈이 수지를 향해서 막 열망하면서 그 이야기를 조정석한테 상의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재훈이는 정석이랑 사귀면 딱이에요. 너무 어울리는데 그렇잖아요. 정석이랑 사귀면 너무 딱인데 안 되는 거죠. 왜? 이성애자니까. 그래서 제가 봐선 너무 영화가 답답하지만 쟤는 이성애자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수지한테 계속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너무 동성애자 이해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인정.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몇 % 정도 있대. 그 소수로 있대.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인정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초의 해외 PPL. 파리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파리 별장. 힙합 특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김봉현 씨라고 음악 평론가인데, 이분이. 힙합에 관해서는 해외 힙합 뮤지션들이 올 때 인터뷰를 도맡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네. 힙합을 음악 안에 가두고 싶지 않다. 이런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강연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하니까 와주시고. 쇼미더머니 챕터 1. 그게 어디서 하느냐? 3층에 제2강연장을 만들었어요. 어제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아주 멋져요. 여기서 하거든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비타민 엔젤스. 네.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기부합니다. 네. 현재 기부액이 6억을 돌파했대요. 비타민 엔젤스는 사회적 기업이라 매출 욕심이 없었는데 기부액으로 신기록을 깨보고 싶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비타민을 쓰실 분들은. 착헌콜. 축하 화환, 근조 화환. 주문하신 분이 지정하는 단체나 공익단체의 가격의 5%를 기부하는 착한 콜 꽃배달이랍니다. 1800-9222로 전화하시면 소중한 분에게 더 따뜻한 방법으로 꽃을 선물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노스트라다문에 협찬하고 있는 침대죠. 쇼앤 침대.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 장점은 이겁니다. 사람의 몸은 평평하지가 않다. 굴곡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 많은 체중이 실리고 어떤 부분은 덜 실리는데, 그래서 쇼앤 침대 매트리스는 침대를 9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매트리스를. 그리고 서로 다른 탄력을 가진 스프링을 각각 배치한다고 해요. 눌려진 정도에 따라서 스프링이 다르다는 거죠. 침대가 과학이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 네. 딴지 마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아시죠? 2016 시민 입법 프로젝트 박을 시민 왁을 입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입법을 하는 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법, 시민들이 지지하는 법이 과연 입법이 되느냐,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1만원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법, GMO 완전 표시제법, 요 4가지를 두고 투표를 합니다. 한겨레 21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4가지 법 중에 어떤 게 끝까지 가서 좀 제정이나 개정이 돼서 입법이 됐으면 좋겠느냐,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고요. 그 중에 선정된 것은 한겨레 21이 책임지고 입법이 되게 하겠답니다. 2016명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지 이 프로젝트는 가동이 된다니까 파파이스 보신 분들 다 한겨레 21 페이스북에 가셔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었어요. 수술. 근데 예,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 동의서에 그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가족이 아니면 사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가족이랑 다름없다. 그랬는데 가족이랑 다름없는 거는 상관없다고. 가족이어야 된다. 법적인 가족. 근데 이제 법적인 가족이라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태안에 사시는데 태안에 사시는 어머니거나 아니면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 형이거나.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 형은 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항상 같이 있는 저의 파트너는 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가 네.
기타 재산과 관련 권리도 전혀 없죠.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수술이 이렇게 위급한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사인을 해서 수술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만약 이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런 것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동성 커플의 경우에 이제 저희처럼 공개적으로 결혼했고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이러면은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은 동성 커플들도 꽤 여러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커플의 경우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나타나면서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사람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장례 절차나 뭐 이런 데서 다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거고 살는 네. 데서도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같이 이렇게 그 형성하고 같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쪽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우리 자식의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손을 댔다라고 해서 절도죄로 그 신고해서 구속된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심각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교통사고 나서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를테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또 재산을 노렸다라는 것으로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허다해요, 사실은. 그건 남녀 간에도 많아요. 근데 남녀 간에는 만약에 같이 살고 동거하게 되면 사실혼을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으니까 남녀 간에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런. 가발 쓰셨나요? 네, 가발. 네, 총수는 가발 안 써도 돼요. 그러네요. 화관만 쓰시면 되겠는데? 예. 그리고 이 법정에 나가셨을 때 걸린 플랜카드 중에 앞거는 이거였어요. 한국 기혼자협회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아, 센스 좋아.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이거? 이 문구는? 이게 이제 그 한국 기혼자 협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가- 뭐 그런 협회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 주변에 있는 이 이성애자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넣었는데 너무 웃긴 것은 TV 조선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 찍어서 방송하면서 기혼자 협회를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기혼자 협회가 없으면 주요 그렇지.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요것만 보이니까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하라고 붙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네, TV 조선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안 끼는 데가 없어, 걔들은. 자, 기본 정보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정에 나가서 우리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몇 개가 되죠, 이미. 예, 인정되는 세계에서 23개 나라가 이제 선언한대. 결혼에 동성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20개 나라가 동성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간의 파트너도 인정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43개 나라 정도가 동성 부부를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한다. 네. 근데 아시아는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전무해요, 아시아에는. 아시아는 전무한데.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아시아 최초군요. 그쵸.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동성혼을 이렇게 소송으로 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한 나라들은 꽤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직 일본 포함해서 네. 어느 나라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나 동성애자 차별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뭐 동성애를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들도 나 동성애자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차이를 둬서 구별한다. 그러니까 차이를 둔다는 게 차별인데 말로는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는 어쨌든 동성애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가 있어요. 아세요? 퀴어 축제가 있어요. 이분을 모실 텐데 퀴어 축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작년 사진인가 재년 사진이 그렇고요. 정병혁 씨라는 분이 찍은 사진을
이 조직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퀴어 축제 즈음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성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조광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동성 결혼을 한 분들은 참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셨죠. 일단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미안한데 좀 웃을게요. 여기까지는 이게 법정에 출두할 때 손잡고 하신 거죠? 작년 7월달 사진이네요. 네, 법정 출두할 때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 뭐 했는데 한 글자를 내신 거고요. 아니 여기도 안 웃었어요. 난 이게 웃겼어. 아, 이건 2013년에 이른바 웨딩 화보 찍은 사진인데요. 네, 자 여기까지도 양복 입고도 찍고 웨딩 드레스 입고도 찍고 그죠? 두 예, 분 다? 한번 총수님도 저거 한번 입어보세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허리를 코르셋처럼 쫙 졸라매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동성은 알겠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하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의복이라는 게 너무 성역할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이제 그 바지를 못 입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자가 바지를 입는다 그래서 아니 여자가 어떻게 바지를 입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치마는 금기거든요.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가 어떻게 치마를 입느냐 이런 얘기를 스코틀랜드에서는 하죠. 입죠. 전통 의상으로. 스코틀랜드는 입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반기 어차피 우리 뭐 혐오받고 있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뭐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사진이 나간 이후에 진짜 심한 공격이 있었죠. 굉장히 웃었어, 혼자. 미친 나- 건가? 막 그러면서. 혹시 나도 해봐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했고. 해보신다면 제가 협찬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저 때는 가발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동성애자로 살면서 계속 이렇게 차별에 계속 노출돼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차별에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성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부 남성들이 여성 혐오를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오히려 더 역차별 받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그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성혼을 법적으로 제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전히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성혼이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면 사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동성혼까지도 인정했는데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여러 조항들은 더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걸 이렇게 개인적인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차별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는 거죠.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돼서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으로 해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뭐가 있죠? 엄청나죠. 첫 번째는 뭐 이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식은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둘이 합쳐지질 않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케이.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저의 파트너보다는 제가 그 여행사 마일리지가 많을 거잖아요. 여행사 마일리지가 많아서 그럼 이 마일리지로 한번 가볼까 해서 마일리지를 제 파트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거는 법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이런 곳에 전화를 했죠. 우리는 결혼한 부부다. 그래서 우리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그때 결혼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부부인 것도 아느냐 그랬더니 뭐 부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일리지를 이렇게 옮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야 된다. 그럼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마일리지 못 써서 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 마음 먹었던 가장 큰 계기가 제가 2013년 1월 달에 수술을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내가 세금도 다 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시민으로 할 바 다 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네. 이거 차별이고,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법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그 법원의 판결이 좀 재밌는 것은 그 당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공감한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결혼은 이성만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쫙 해놨어요.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그렇게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왜?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해왔기 때문에 이 관습에 기대서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죠. 결혼은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으니까, 남녀가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게 맞으니까, 이게 이유네. 그렇죠. 관습적으로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유인 거죠.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네. 꽤 우호적으로 맞아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썼어요. 근데 법원 쪽에서는 법은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인정을 하려면 국회 쪽에서 입법을 해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뭔가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면 우리 그때 인정할게. 뭐 이런 소극적인 태도였어요. 맞죠? 사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유신 시대에 끌려가셔서 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분들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그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뭐 무죄 판결을 한다거나 뭐 네.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게 사법부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 사법부가 말했듯이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 꿈은 무참히 깨진 거죠. 이제 그러면 고법 대법까지 가시나요? 예, 지금 이제 항고를 했는데요. 저희 이 재판이 좀 재밌는 것은요. 이제 보통 혼인신고는 이제 구청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청은 그것을 대리하는 것일 뿐 그 담당은